회사가 불타오르는 위기 속에서도 돈부터 요구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죠. 중국산 전기차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집어삼키는 지금 이들은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며 공장 가동 중단을 무기로 빼들었죠. 억대 연봉을 챙기는 이들이 스스로를 약자라 부르며 협상판을 쥐고 흔드는 동안 정작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자동차 산업의 판도는 조용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파업도 없고 야근 수당도 없고 단 한 번의 불평조차 없는 완벽한 존재가 이미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노조의 억지 요구가 어째서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꼴이 되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생산직 노동자는 진짜 약자였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 12시간씩 쇳덩이와 씨름하며 얄팍한 월급 봉투로 가족을 먹여 살리던 시절, 그때 노조는 분명 필수였습니다. 부당 해고를 막아내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피 터지게 싸워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도 그 논리가 통할까요? 현대차 생산직 평균 연봉은 1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대한민국 평범한 직장인 평균 연봉이 4천만 원대인 걸 생각하면 무려 2배 이상을 챙겨가는 셈이죠. 여기에 쏟아지는 각종 수당과 복지 혜택까지 얹어보면 실질적인 체감 보상은 훨씬 더 뛰어오릅니다.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로 입사해 이 정도 엄청난 대우를 받는 일자리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그야말로 철밥통신의 직장이라 불릴만 하죠. 그럼에도 이들은 매년 임금 교섭 테이블에 앉아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약자다. 억대 연봉을 챙기면서도 굳이 약자의 언어를 고집하는 건 그 프레임이 여전히 통하기 때문입니다. 여론의 동정을 사고 노사 협상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데 이만한 방패막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올해 단체 교섭에서 그 무기는 한층 더 독해졌습니다. 노조가 들이민 청구서에는 회사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내놓으라는 무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성과급이란 본래 실적이 뛰어날 때 나눠 갖는 특별 보너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상 기본급이나 다름없는 고정급여처럼 이걸 뜯어내려 하죠. 회사가 휘청이든 시장이 박살나든 무조건 돈을 뱉어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얹었으니 일은 덜하고 돈은 더 챙기겠다는 뻔뻔한 선언입니다. 심지어 고유 권한인 경영권 개입 요구까지 밀어넣었죠. 신차 라인업 방향부터 생산 물량 배분, 심지어 해외 공장 투자 계획까지 노조 허락 없이는 손도 대지 말라는 독소 조항이 버젓이 담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임금 인상 싸움이 아닙니다. 회사의 운전대를 통째로 빼앗아 마음대로 쥐고 흔들겠다는 선전포고에 가깝죠. 진짜 약자가 강자에게 맞서는 건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미 괴물이 된 거대 집단이 약자 코스프레로 더 많은 것을 뜯어내려 든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무리한 청구서가 겹겹이 쌓이는 동안 공장 밖에서는 노조 스스로 불러들인 전혀 다른 파멸의 셈법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죠. 현대자동차가 역대급 영업이익을 갈아치웠던 그 축제의 해에도 노조는 기어코 파업 카드를 던졌습니다. 영업이익 10조 원을 돌파하며 주가가 미친 듯이 솟구치던 황금기였죠. 회사가 돈을 쓸어 담았으니 더 뱉어내라는 논리였죠. 잘 나가면 돈 잔치하자고 조르고 휘청거리면 그래도 내 몫은 달라고 떼를 씁니다. 결국 기승전 돈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지금 글로벌 완성차 시장이 전에 없던 지독한 빙하기에 진입했다는 사실이죠. 전기차 전환 속도가 곤두박질 치면서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은 악성 재고와 수익성 악화라는 최악의 폭탄을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포드는 전기차 부문에서만 수조 원을 허공에 날렸고 폭스바겐은 안방인 독일 본토 공장 폐쇄까지 심각하게 만지작거렸죠. 글로벌 1위 도요타조차 생산량을 줄이며 비상 경영에 돌입했습니다. 현대차라고 이 칼바람에 예외일 순 없죠. 영업이익률은 떨어지고 미래 생존을 위해 천문학적인 현금이 타들어가는 시점이니까요.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노조가 들이민 청구서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회사가 100원을 벌면 30원을 내놓으라는 억지였죠. 시장이 박살 나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돈을 뱉으라는 겁니다. 피 같은 연구개발비, 공장 투자, 미래차 전환 비용까지 전부 감당해야 할 주머니에서 무려 30%를 털어가겠다는 소리죠.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뒷목 잡고 쓰러질 노릇이죠. 소름 돋게도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까지 세트로 끼워 팔았으니까요. 안 그래도 현재 현대차 생산직의 조업시간은 해외 경쟁사들보다 눈에 띄게 짧은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을 더 토막내겠다는 겁니다. 일은 덜하고 돈은 더 받겠다는 억지를 거부하면 공장 셔터를 내리겠다는 협박까지 얹었습니다. 완성차 조립 라인이 단 하루만 멈춰도 피해액은 순식간에 수백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서울 노른자, 땅 아파트 수십 채 값이 하루아침에 증발하는 셈이죠. 이 억지가 진짜 뻔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회사가 뼈를 깎음에 집중해야 할 건 미래 모빌리티 기술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이 세 가지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야 5년, 10년 뒤 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 막대한 총알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전부 지금 벌어들이는 순이익에서 나옵니다. 강성노조가 그 30%를 뜯어가면 회사의 미래를 살릴 투자금은 그만큼 뭉텅이로 썰려 나가는 겁니다. 당장 오늘 배부르 자고 내일을 통째로 저당 잡은 셈이죠. 이 무시무시한 협박의 무게는 숫자가 증명합니다. 거대한 울산 공장은 하루 평균 6,000대의 신차를 뽑아냅니다. 차 한 대를 3천만 원으로만 쳐도 하루 생산 가치만 무려 1,800억 원에 달합니다. 조립 라인이 멈춘 하루하루는 단순히 돈이 증발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시장 파일을 뺏기고 출고가 지연되며 고객의 신뢰마저 산산조각 나는 끔찍한 연쇄 붕괴죠. 노조는 바로 그 파멸의 자폭 버튼에 손을 얹은 채 협상 테이블에 앉아 사측을 압박했던 겁니다. 결국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됐다는 속보가 터지던 날, 바다 건너 중국에서는 조용히 쾌재를 부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전략조차 필요 없었죠. 그저 잠자코 기다리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현대차가 내부 갈등으로 비틀거리는 사이 빈틈을 파고들 채비는 이미 끝난 상태였죠. 지금 전 세계 전기차 판도는 거대한 전쟁터입니다. 중국산 차량이 내수를 넘어 동남아와 유럽, 남미 시장까지 맹렬하게 집어삼키고 있죠. 가격은 현대차를 가볍게 밑돌면서 품질은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무섭게 치고 올라옵니다. 한때 중국산 자동차는 싸구려 취급을 받았지만 지금 그런 소리를 했다간 큰 코 다치기 십상입니다. 이들 친환경차의 핵심 무기는 아주 단순하죠. 배터리 제조부터 자동차 조립까지 모조리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밖에서 부품을 사올 필요가 전혀 없으니 제조 단가는 바닥을 칩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보조금까지 얹어집니다. 현대차가 노사 갈등으로 생산 단가를 높이는 동안 중국 기업들은 원가를 쥐어짜며 가격 폭격기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었죠. 이 소름 돋는 격차는 실적에서 증명됩니다. 중국산 전기차는 2024년 한 해에만 전 세계로 수백만 대가 팔려나갔죠. 서울 도로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엄청난 물량입니다. 같은 기간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판매 성적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2배를 아득히 뛰어넘죠. 심지어 이 무서운 격차는 해마다 더 벌어집니다. 이 상황에 진짜 파업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차량 출고가 밀리면 딜러들은 당장 다른 제조사로 눈을 돌립니다. 한번 떠난 고객은 다시 오지 않죠. 급변하는 전기차 판도에서는 이 현상이 더 치명적입니다. 처음 전기차를 타보는 소비자들은 브랜드 충성도가 거의 없거든요. 현대차를 포기하고 중국산 차량의 가성비를 맛본 소비자가 굳이 다시 국산차로 돌아올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요. 동남아시아 자동차 시장을 들여다보면 불길한 전조가 뚜렷합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맹렬하게 치솟고 있거든요. 현대차가 오랜 시간 피땀으로 일궈낸 무대입니다. 하필 노조가 임금 협상 테이블을 엎고 싸우는 틈에 중국 기업들은 소리 소문 없이 그 앞마당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이 파업은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닙니다. 치열한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의 밥그릇을 경쟁자에게 통째로 헌납하는 자해 행위입니다. 저 무서운 포식자들은 우리가 분열하는 틈을 절대 놓치지 않았으니까요. 중국 전기차가 밖에서 숨통을 조이는 동안 공장 안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대한 판이 짜이고 있었죠. 2024년 4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문제의 영상을 공개했죠. 차가운 공장 바닥에선 로봇 하나가 자동차 부품을 번쩍 들어 정확한 타깃에 꽂아 넣는 기괴한 장면이었습니다. 사람처럼 손목을 꺾고 무릎을 굽히며 유연하게 허리를 돌렸죠. 이 로봇의 이름이 바로 아틀라스입니다. 아틀라스는 원래 거친 유압식이었죠.
끈적한 기름의 압력으로 로봇 관절을 꺾는 방식이죠. 파워는 무식하게 강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쏟아졌습니다. 뻑하면 기름이 새고 굉음을 냈으며 수리비는 천정부지로 솟았습니다. 무엇보다 덩치가 산만하고 너무 무거워서 비좁고 복잡한 조립 라인에는 도저히 구겨 넣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틀라스는 한동안 쓸쓸한 연구실 신세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2024년 완전히 환골탈태한 녀석이 등판했죠. 무거운 유압식을 완전히 버리고 날렵한 전동식으로 갈아탄 녀석이었습니다. 모터의 힘만으로 로봇 관절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기름때를 벗겨내니 유지 비용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시끄러운 소음도 잡혔죠. 덩치까지 몰라보게 날씬해졌습니다. 놀랍게도 파워와 정밀도는 오히려 괴물처럼 진화했습니다. 신형 아틀라스의 진짜 성능은 재원표 숫자로 보면 훨씬 선명하죠. 최대 50kg, 웬만한 성인 남성 몸무게와 맞먹는 쇳덩이 부품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뼈마디가 꺾이는 관절 범위는 이미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초월했습니다. 작업자가 혼자 끙끙대며 옮길 무거운 부품들을 이 녀석은 콧노래 부르듯 거뜬하게 해치워버리죠. 배터리가 닳으면 제 발로 충전소에 걸어가 동력을 채운 뒤 곧장 작업 라인으로 복귀합니다. 관리자가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아틀라스가 현대차 라인에 투입되는 건 이미 확정된 시나리오죠. 2016년 초 현대자동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무대에 나란히 등판했습니다. 2028년부터 현대차 현장에 아틀라스를 순차 투입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엔 부품 셔틀과 분류만 맡기지만 종국에는 핵심 조립 라인까지 로봇이 장악한다는 치밀한 마스터 플랜도 까발려졌죠. 현대차 울산 현장이 이 기계들의 첫 번째 실전 사냥터가 되는 셈입니다. 자, 여기서 뼈 때리는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경영진은 왜 하필 지금 이런 폭탄을 던졌을까요? 로봇 기술이 무르익은 것도 맞지만 그게 진짜 속내의 전부는 아닙니다. 노조가 해마다 파업 무기를 휘두르며 몸값을 끌어올리는 동안 경영진의 차가운 주파날도 조용히 튕겨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살벌한 계산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마침내 로봇을 굴리는 비용이 사람 몸값보다 저렴해지는 지점이 눈앞에 닥쳤다는 뜻이죠. 아틀라스 한 대 몸값은 약 2억 원입니다. 얼핏 들으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비싸다고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생산 라인에선 작업자 한 명의 1년치 인건비 영수증을 뜯어보면 상황은 완벽히 역전됩니다. 꿈의 억대 연봉에 두둑한 퇴직금, 각종 수당과 복지 비용까지 영수증에 얹으면 회사의 실제 부담금은 1억 5천만 원을 가볍게 찢어버리죠. 고가의 기계값을 1년 남짓이면 뽑아낸다는 기막힌 결론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죠. 인간을 쓰면 눈에 보이는 임금 말고도 아주 지독한 출혈이 더 숨어 있습니다. 바로 파업이라는 끔찍한 리스크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최근 몇 년간 라인이 멈추면서 허공에 날려버린 피 같은 손실액만 해마다 수천억 원을 훌쩍 넘겼으니까요. 강남 한복판의 랜드마크 빌딩 한 채가 해마다 증발해버린 셈이죠. 반면 로봇은 다릅니다. 일단 투입되면 교체 명령 전까지 그 자리에 붙박이입니다. 불평도 눈치 볼 일도 없죠. 아틀라스는 24시간 밤낮 없이 돌아갑니다. 사람 셋이 3교대로 막을 자리를 혼자서 꿰찹니다. 명절 특근 수당이나 야간 수당 아예 필요 없죠. 고장나면 부품만 싹 갈아 끼우면 그만입니다. 로봇 한 대 값을 수명으로 쪼개면 하루 비용은 사람 일당의 반값도 안 됩니다. 더 길게, 빡세게, 심지어 더 싸게 일할 대체제가 이미 대기 중인 겁니다. 그럼 왜 여태 자동화 로봇 도입을 망설였을까요? 초기 자본이 너무 컸고 현장에 맞추는데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기존 생산직 직원들 반발도 엄청났으니까요. 그래서 수십 년간 공장 자동화는 아주 조심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그 오랜 망설임을 단숨에 날려버렸습니다. 매년 파업 리스크를 키우고 인건비를 훌쩍 높이면서 회사 측에 완벽한 경제적 명분을 쥐어준 꼴입니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진짜 소름 돋습니다. 노조가 군말 없이 협력했다면 어땠을까요? 파업 없이 라인을 돌리고 월급 인상도 적당히 합의했다면 회사가 굳이 무리할 이유가 없었죠. 여전히 사람이 더 싸고 유연하거든요. 하지만 노조는 그 마지막 방어막을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강성으로 밀어붙일수록 로봇 손익 분기점만 무섭게 앞당겨졌죠. 결국 노조의 몽리가 회사의 결단을 부추긴 셈입니다. 재계에선 이미 주판화를 다 튕겼다는 얘기가 돌죠.
당장 공장 전체를 갈아엎진 못해도 파업이 한번 터질 때마다 라인에 깔리는 로봇 수는 확실히 늘어날 겁니다. 노조가 파업 카드를 흔들수록 사측은 더 차갑게 인력 대체를 결정할 뿐입니다. 저들은 머리띠를 꽉 묶을수록 철밥통이 안전해진다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자기 발로 무덤을 파는 꼴이었습니다. 24시간 쉼없는 풀가동, 파업 리스크 제로, 성과급 제로, 명절 떡값이나 잔업수당 따위는 아예 필요조차 없습니다. 빨간 노조조끼도 안 입습니다. 이게 바로 아틀라스의 근무 조건이죠. 사람이라면 혀를 내두르겠지만 기계에겐 그저 기본값입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기본값이 현대차 울산 공장 생산직의 운명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대차 울산 공장 라인에는 3만 명이 넘는 생산직 직원들이 땀 흘리고 있죠. 아틀라스 한 대가 3명 분량을 쳐낸다면 만 대만 깔아도 3만 명 전체가 날아간다는 계산이 뚝딱 나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진 않겠죠. 하지만 흐름은 끝났습니다. 남은 건 대체 속도뿐이죠. 진짜 재밌는 포인트는 그 속도를 결정하는 게 기술 발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은 이미 세팅 끝났습니다. 그 타이머를 앞당기는 건 다름 아닌 노조의 다음 파업이죠. 조끼를 한 번 더 입을 때마다, 성과급 파일을 키울 때마다 경영진 회사에는 빨라집니다. 세게 들이받을수록 인간의 자리가 더 빨리 증발하는 치명적인 구조죠. 결국 변화의 가속 페달은 기술이 아니라 노조위원장 손에 쥐어진 꼴입니다. 과연 이 철밥통의 믿음은 얼마나 더 갈까요? 사람 손끝만큼 정교한 기계는 절대 못 나온다고들 했죠. 꼬이고 복잡한 조립 라인은 로봇이 절대 못 비빈다고 장담했습니다. 생산직은 절대 대체 불가라는 그 굳건한 믿음이 이들의 가장 강력한 방패였습니다. 그 방패가 박살나는데 단 몇 년이면 충분했죠. 아틀라스는 사람이 하던 액션 그대로 부품을 집어 조이고 끼워 맞춥니다. 심지어 베테랑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끈질기게 군말 없이 해치워버리죠. 여기서 뼈 때리는 모순이 터집니다. 노조가 임단협 테이블에서 핏대를 세우며 버틸수록 울산 공장 주차장에 세워질 직원들 차는 점점 줄어들 거라는 거죠. 라인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증발하니까요. 2028년 아틀라스가 첫 라인에 투입되는 그 서늘한 날, 그 로봇의 자리를 깔아준 건 다름 아닌 노조 자기 자신입니다. 밥그릇을 더 요구할수록 내 자리가 빨리 날아가는 늪. 강철 노동자는 침묵하며 그 빈자리를 꿰차고 있죠. 물론 로봇이 내일 아침 당장 모든 걸 엎어버리진 않습니다. 아직 기계가 감당하기 버거운 공정도 남아있고 전면 교체까지는 분명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물길은 꺾이지 않습니다. 10년 전 은행원이 ATM에 밀려나고 20년 전 용접공이 로봇 팔에 자리를 내줬듯이 말이죠. 이제는 생산직 전체가 그 거대한 모래시계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흐름을 보는 대중의 반응은 이미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만 열어봐도 진짜 민심이 훤히 보이죠. 현대차 파업 기사가 뜰 때마다 어김없이 달리는 베스트 댓글이 있습니다. 그렇게 돈이 궁하면 명태금 챙겨서 그냥 나가라. 악플이나 억지스러운 비난이 아닙니다. 뼈 빠지게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또 파업하는 집단을 향해 토해내는 날 것 그대로의 분노죠. 왜 이런 한숨이 터지는지 통계를 보면 딱 떨어집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절반 이상이 연봉 3천만 원대 늪에 갇혀 있거든요.